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가짜 뉴스 같은 거에도 많이 막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볼 때 어떤 게 본질을 아깝고 어떤 게 좀 잡음으로 보면 될지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인 거 맞거든요. 저는 그럴 때 사실 책을 보면서 그 기준을 딱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내돈내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책 제목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이 작가님이 또 신간을 출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구절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비치는 그 책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제가 진짜 이거는 좋아하는 책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구절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권위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의지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는 뭐 확실한 걸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뭐 규제를 더 할 것 같다. 앞으로 뭐 세제 개편 될 것 같다. 이 불확실성이 계속 뭔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덜 혼란스러우려면 확실한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확실한 거가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이 부동산의 지표 같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 어떻게 가고 있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가서 매물 어떻게 가고 있고, 뭐 최근에 실거래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매매 지수 어떻게 가지? 미분양 어떻지? 입주 물량 어떻지? 뭔가 그 데이터라던가 확실히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걸 확인을 하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보다는 그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린 이유가 하락론에 많이 흔들리죠. 항상 뭐 하락론, 상승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락론에 되게 두려워해요. 여기도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스토리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 두려움, 불안, 집단 정체성이 기이하게 반영된 결과물일 때가 많다. 뭔가 이제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대한 거, 불안함에 대한 스토리에 더 훅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얘기가 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 계속 규제를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집단 정체성에 되게 집중해요. 이 집단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르르 살 때 간다는 거죠. 현재 그 주식 시장을 보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주식을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식을 사요. 그리고 이게 떨어졌다고 속상해해요. 집도 똑같아요. 꼭 사야 되는 타이밍을 내가 놓치고 사람들이 우르르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서 집을 사요. 그래서 이거 잘못 사서 내가 고점 집을 사가지고 내가 사고 나서 집값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하는 걸 봤을 때도 너무 뭔가 집단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한다 했을 때는 뭔가 발을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폭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이러니는 시장이 절대 폭락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을 때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결국에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뭐 집을 산다 했을 때도 고점에 잘못 사는 경우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르르 사람들이 뭔가 몰려들 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는 이미 이 가격이요, 여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산다 했을 때 내가 사고 나서 폭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내가 집을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그 매도의 시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르게 하는 분들은 상승의 초입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을 때 집을 사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집을 매도를 해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내가 최고점에 팔고 싶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최대치로 해서 나는 팔고 싶어. 욕심 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꺾여버리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정도 내가 그래 샀던 가격보다 오르면 되는 거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수익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확실히 내가 수익을 내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년 또는 그 이상 투자하면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에 보상을 해준다. 저도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 팔지 않고 저는 모아가요. 그냥 내가 지금 조금 저렴할 때 사서 이걸 계속 장기로 보유를 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뒀기 때문에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장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나서 빨리 팔진 않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 보유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내를 하는 만큼 결국 수익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조급하죠. 불안해하죠. 내가 사고 나서 조금만 가격이 떨어져도 빨리 팔아야 돼. 수익을 못 보고 파는 거죠. 근데 그때 버티는 사람들은 내가 오래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은 결국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오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름과 내리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기다릴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언제나 그게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되죠. 조급하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하나가 잘 됐어요. 그럼 나는 더 욕심이 나죠.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이거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뭉쳐가지고 조금 더 똘똘한 걸 사자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좀 리스크는 줄이면서 더 안전하게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폭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관론자처럼 대비를 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을 산다 하더라도 항상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갑자기 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을 사기 전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뭐 소득이 좀 잘 받쳐준다 하더라도 내 소득의 50%를 넘어서 대출을 받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소득의 한 30% 정도가 매달 내게 되는 대출 상환액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여유 자금을 계속 모아놔야 돼요. 그게 있으면 혹시나 뭐 대출 이자가 상승을 한다던가 했을 때도 그 돈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관론자처럼 내가 대비를 하고 대신에 내가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했을 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겠지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 상황과도 조금 맞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시대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다음 시대에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계속 달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도 지금 거의 투자를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정책이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 방향성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다주택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세제에 대한 규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사도 취득세에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팔더라도 내가 1년만 보유를 해도 일반 과세 받고 팔 수가 있던 시장이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어요. 뭐 4848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시장이 쭉 가다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정책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걸로 돈을 뭉치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양극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주택을 사기가 되게 어렵구나.
비주택으로 이 돈들이 흘러가는 거죠. 뭐 상가라던가 조금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비라는 것이 그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죠. 계속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한다면 내 좋은 자산들을 급하게 팔지 않고 오랫동안 잘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지금처럼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의 본질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재비는 올라가죠. 분양가는 올라가죠. 그럼 지금의 이 집값을 이렇게 내려놓을 그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만 가도 내가 샀던 그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건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이런 가짜 뉴스라던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질. 그럼 지금 내가 집을 사도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